이건 경고야.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경고. 뭘 볼 때 이런 느낌을 받는지 알아? 서버 먼저 추적해볼까요? 됐다! VIP를 봤어요. 커넥트 이용자요. 지하철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의식을 잃었던 황현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에는 급히 달려온 강신재와 율라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진은 여전히 어지러운 듯 이마를 짚으며 괜찮아, 큰일은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오른손 손등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푸른 잉크로 찍힌 듯한 작은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저울 모양의 그 마크를 본 순간 라영과 신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신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동아리 마크잖아.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2005년, 그러니까 정확히 20년 전의 어느 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세 사람이 함께 만든 법률 동아리 저스티스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저울 마크. 그들만의 정의를 상징했던 그 마크가 이제는 공포의 신호로 다가왔습니다. 현진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영을 몇 달째 스토킹하던 남자, 어두운 골목에서 라영을 위협하는 그 남자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높이 치켜든 자신의 모습, 방망이를 내리치는 순간의 둔탁한 소리, 그리고 신재의 기억 속에서도 같은 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옷에 튄 붉은 핏방울들,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목을 조르려 했던 순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던 라영의 모습, 이건 경고야. 라영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경고. 우리가 커넥트에 계속 접근하면 2005년 그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협박이야.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들의 인생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구해온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L&J의 모든 노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조유정의 마지막 유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지켜주세요. 그 간절한 부탁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현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유정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언니, 그리고 한민서 같은 아이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지켜? 신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도 지켜야 해. 서로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한편 강력계 형사 구성규는 이준혁 기자의 집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박재열 검사의 요청으로 듣게 된 조유정 사건 최초 신고자의 목소리. 성규는 신고 당시 녹음된 목소리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자신의 아내 황현진이었습니다. 현진이 왜 이준혁의 집에 있었는지, 왜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성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형사로서의 의무감과 아내를 믿고 싶은 남편으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준혁의 집에 들어선 성규는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정리되어 있는 취재 자료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연예계 스캔들이나 정치 비리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2005 미제 사건이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3명의 여학생 사진이었습니다. 율라영, 강신재, 황현진. 세 사람은 밝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의 왼쪽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고 거기에 누군가 다른 인물이 서 있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성규는 찢어진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남성의 팔일부와 교복 자락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일을 뒤지던 성규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자 사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양평에서 발견된 신원미상 남성의 사망 사건, 두부 손상 및 다량의 출혈,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 중 일부는 피해자의 것이 아님, DNA 검사 진행 중. 하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규는 사건 파일 옆에 함께 있는 DNA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따로 요청한 듯 보이는 자료였습니다. 성규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숨을 멈췄습니다. DNA 대조 결과 2005년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의 DNA와 증거물 4호 황현진의 DNA가 일치, 동일인 확률 99.99%. 성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20년 전 미제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일까? 그것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성규는 사랑하는 아내 황현진이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정당방위였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성규는 자료를 모두 사진으로 찍은 뒤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파일 속에서 청담고등학교 저스티스 동아리라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성규는 2005년 당시 법률 동아리 저스티스의 지도교사였던 김진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인근 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저울 모양의 도장이요? 김 교수는 성규가 보여준 현진 손 등의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만든 마크죠. 저스티스,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이었습니다. 참 열정적이었던 아이들이었죠. 특히 그 세 학생, 윤라영, 강신재, 황현진. 그 아이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혹시 네 번째 학생은 없었습니까? 성규가 찢어진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 학생 말입니까? 기억합니다. 이름은 최민호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변하더군요. 특히 윤라영 학생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했었죠. 하지만요? 성규가 재촉했습니다. 2005년 10월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세 학생이 모두 동아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말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최민호 학생도 전학을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라영이가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성규는 김 교수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라는 남학생이 윤라영을 스토킹했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과정에서 황현진이 연루되었다. 하지만 왜 이준혁 기자가 이 오래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을까? 구성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윤라영은 한민서가 일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라영은 레스토랑 밖에서 퇴근하는 한민서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서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영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민서는 라영을 보자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선아한테 들었어요. 변호사님들이 커넥트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유정도 그랬어. 라영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지. 그냥 있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놔두지 않았어. 결국 유정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언니를 지키기 위해서. 한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무서워요. 제 가족도 저도 다칠까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라영이 한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너 혼자서는 절대 안전할 수 없어. 그들은 언제든 너를 찾아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그들을 끝장낼 수 있어. 그래야만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어. 한민서는 라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갈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한민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대저택에서 슬립만 입은 채 도망치던 그날 밤, 자신을 촬영하던 남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얼굴이 TV에서 본 적 있는 유명인이었다는 사실. 다음날 아침 한민서는 결심했습니다. L&J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L&J 사무실 회의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윤라영, 강신재, 황현진, 그리고 한민서. 테이블 위에는 한민서의 휴대폰과 노트북, 그리고 각종 전자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신재가 부른 전문가, IT 보안 전문가인 차민준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해두자. 신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면 너는 우리 편이 되는 거야. 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는 거지. 후회 없겠어? 한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어요. 좋아. 현진이 한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 한민서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커넥트 어플을 통해 한 곳으로 호출됐어요. 숲속에 있는 대저택이었죠.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도착했을 때 거기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저 말고도 다른 여자애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몇 명이나? 라영이 물었습니다. 5명쯤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술을 계속 권하고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한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서 VIP를 봤어요. VIP? 신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커넥트의 이용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요. 1층에 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장을 입고 경호원들까지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제가 TV에서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데? 현진이 물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분명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인인지 재벌인지. 한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도망치는 데만 집중했으니까요. 그때 차민준이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건 어플을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커넥트 서버를 추적하는 겁니다. 민서 씨, 어플을 실행시켜주세요. 저는 이 장비를 통해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겠습니다. 한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특정 패턴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숨겨진 어플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색 로고에 하얀색 C 로고, 커넥트였습니다. 차민준이 한민서의 휴대폰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노트북과 동기화시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1단 어플을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서버에 접속하게 되어 있네요. 차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버가 아닙니다. 다크웹을 경유하고 있어요.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추적할 수 있어? 신재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차민준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회 경로를 설정해서 그때 한민서의 휴대폰에서 알람음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모두가 그 소리에 긴장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새로운 요청이 있습니다. VIP 등급 보상 500만원. 수락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호출 시스템이에요. 한민서가 설명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하지만 돈을 많이 줘요. VIP는 최고 등급이에요. 수락하지 마. 나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차민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락하면 서버와의 연결이 더 강화됩니다. 추적하기 더 쉬워져요.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것이 커넥트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보자. 신재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실제로 가면 안 돼.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 한민서가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즉시 상세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시간은 오늘 밤 10시. 그리고 특이사항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의 본 요청은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취소 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차민준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연결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역추적을 시작할게요.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맵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선들이 전 세계 곳곳의 서버들을 거쳐 이어졌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케이맨, 제도.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한 경로였습니다. 와, 차민준이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최소 20개 이상의 중개 서버를 거치고 있어요. 추적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어? 현진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신다면. 차민준이 집중하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된 침묵과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울렸습니다. 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서버를 추적해서 운영자를 찾아낸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정말로 2005년 사건을 알고 있을까? 찾았습니다. 차민준이 외쳤습니다. 최종 서버 위치를 특정했어요. 모두가 노트북 화면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한 지점에 빨간 마커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신재가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더프라임 본사잖아. 더프라임? 현진이 되물었습니다. 백태주의 회사? 신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가 나한테 연결해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IT 업계의 혁신가라고 불리는. 하지만 확실한 건가? 나영이 차민준에게 물었습니다. 99% 확신합니다. 차민준이 답했습니다. 물론 서버가 그 건물에 있다는 것이지 백태주 씨가 직접 운영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누군가 그 회사의 서버를 몰래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태주가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백태주가 정말로 커넥트의 배우라면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IT 업계의 거물이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니. 증거가 필요해. 신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진 건 서버 위치뿐이야.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한민서의 휴대폰에 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커넥트 어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문자였습니다. 한민서 양. 오늘 밤 10시 약속 잊지 않으셨죠?
VIP 고객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지정하셨습니다. 불참 시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커넥트 관리팀. 한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영이 한민서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 밤 넌 안전한 곳에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 안 가면? 한민서가 물었습니다. 신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보복할 거야. 너나 내 가족에게. 그럼 어떡하죠? 한민서가 불안해했습니다. 나영이 번뜩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간단해. 우리가 대신 가는 거야. 뭐? 현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생각해봐. 이건 기회야. 나영이 설명했습니다. VIP 고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한민서가 봤다는 그 유명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해. 현진이 반대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신재가 현진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도 다 위험한 일이었잖아. 이건 그냥 조금 더 위험할 뿐이야. 하지만 너희는 변호사야. 만약 정체가 들통나면 들통나지 않게 하면 되지. 나영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나 연기 좀 할 줄 아는데? 결국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라영이 한민서로 위장해서 호텔에 가고 황현진과 강신재는 밖에서 대기하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민준은 원격으로 통신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차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걸 윤 변호사님이 착용하고 가시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녹화할 수 있어요. 한민서가 자신의 옷과 가방을 나영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입고 가세요. 그리고 이 향수도 뿌려야 해요. 그들은 디테일까지 확인하거든요. 오후 6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영은 한민서와 비슷한 스타일로 머리를 묶고 화장을 했습니다. 현진은 나영의 귀에 초소형 이어폰을 끼워주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계속 연락할 수 있어. 위험하면 바로 말해. 우리가 즉시 들어갈게. 신재는 나영의 가방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촬영돼.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오후 9시 세 사람은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초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현진과 신재는 호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고 나영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1502호실이야. 이어폰으로 현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5층. 조심해. 나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1502호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영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재열 검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이 흘렀습니다.